공포 카페 커피와 함께 앓은 독서 네 번째 귀신 들린 집 미야베 미유키 까치의 꿈 홈김. 공연한 오해를 사면 곤란하니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확실히 사고가 좀 있었던 집입니다. 붉은색과 검정색 줄무늬 넥타이를 맨 영업맨이 말했다. 1년 반 정도 전에 말이죠. 이 집의 전 주인의 부인이 계단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집이 팔리게 됐고 그걸 지금 주인이 샀습니다. 가나코와 유스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두 사람은 선체로 굳어버렸는데 상기된 얼굴의 영업맨이 기세 좋게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은색의 볼펜으로 나뭇결로 된 상단 카운터를 퉁 두드리더니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말이죠. 그런 거에 신경 썼다가는 중고주택을 사기는커녕 다세대 주택에서도 못 살아요. 지금 제가 사는 맨션도 반년 전에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말입니다. 뇌졸중이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혹여 제 집을 내놓으면 기분 나쁘다고 안 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비싸다거나 좁다거나 다른 그럴듯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죽은 사람이나 병에 걸린 사람이 나온 방이 싫다고 했다가는 호텔에도 못 묵습니다. 게다가요, 지금 주인이 이 집을 급히 내놓은 건 훨씬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건 완전 보물을 건지신 겁니다. 젊은 부부는 완전히 설득당해 다음 주 일요일에 그 집을 보러 가기로 약속했다. 전망창으로 둘러싸인 부동산 정보센터를 나서 두 사람이 지나온 자동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가나코가 말을 꺼냈다. 어쩐지 제 담꾼 같은 사람이었어. 장사니까 그렇겠지. 라며 그녀의 남편도 웃었다. 부부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휴일이라 활기찬 거리에서 여기 있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장신에 아직 젊은 데다 가나코는 눈매가 밝은 미인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가나코가 물었다. 보물을 건졌다고 생각해? 이야기대로라면 말이지만. 매매가가 싼 건 분명해. 게다가 아다치마 치면 거의 도심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걸? 그 점에 대해서는 불만 없어. 장인님과 장모님은 역시 신축주택을 사라고 하셔? 젊은 부부는 가나코의 부모님과 합가를 위해 지금 사는 방 둘에 주방이 딸린 다세대 주택을 대신할 넓은 집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시골에 있는 집을 팔기로 얘기는 다 돼 있으시대. 그러니까 돈 걱정은 말고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예쁜 집을 사라고 하시는 거야. 가나코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어 보였다. 합가 이야기가 나온 건 3개월 정도 전 가나코의 아버지가 간경변으로 입원하고부터였다. 다행히 큰일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가나코의 심장에 펀치를 날리기에 충분했다. 내 부모님도 나이를 먹고 병에도 걸리는구나. 언젠가는 돌아가신다는 인식이 머리에 달라붙어서는 벼랑간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졌다. 유스케에게 이야기하자 평온한 말투로 찬성해줬다. 그러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도쿄라면 좋은 의사가 많은 데다 나도 조금은 연줄이 있으니까. 유스케는 상당히 큰 사립병원의 사무국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래서 집을 찾기 시작은 했는데 좀처럼 잘 되지 않았다. 가나코가 원하는 조건은 3가지. 첫 번째, 단독주택일 것. 두 번째, 적당히 넓을 것. 세 번째, 도쿄 23구 안에 있을 것. 따라서 필연적으로 신축일 수는 없다. 유스케는 실제로 중구라고 해도 그런 조건은 어려울 거라고 말했다. 내 동료들도 편도로 1시간 반 걸려서 통근하는 사람이 우글우글해.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어떻게든 될 테니까.
하지만 난 그런 건 싫다고 가나코는 생각하고 있었다. 유스케가 별을 보면서 출근해서 매일 막차를 타고 돌아온다면 반짝반짝 빛나는 새 집에 산들 아무 의미도 없다. 하지만 가나코의 이상은 분명히 너무 높았다. 중고 물건은 좀처럼 찾아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진작에 퇴원해서 점점 회복하고 있는데 가나코는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부동산 상담센터의 컴퓨터가 기적을 가져다 준 것이다. 컴퓨터라는 건 대단한 물건이었다. 그 마을에 있는 부동산에서 간단히 입력한 것을 이 마을에 있는 이 상담 카운터의 브라운관에 간단히 꺼내서 보여준다. 단말기의 키보드를 타닥타닥 두드리는 영업맨의 손가락을 보면서 가나코는 계속 감탄한 나머지 좀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전에 사고가 있었던 일 따위 이 조건에 비하면 그닥 대단한 것도 아니다. 영업맨이 말한 대로다. 다만 사인에 대해서는 무섭다고 생각했다. 계단에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졌다. 불행한 사고. 죽음의 순간에 그 불운한 사람은 자신의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을까? 발을 헛디디고 몇 초나 걸렸을까? 비명을 쥐어짠 목이 부러져 그 속으로 비릿한 피맛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라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필요 이상으로 깜짝 놀랐다. 가나코가 튕기듯 유스케가 수상쩍 다른 듯 돌아보니 그곳에는 60대 정도의 왜소한 남자 한 명이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서 있었다. 확실히 더운 날이었다. 게다가 이 세 명은 역 앞의 인파 속에 서 있었다. 남자의 손수건은 청결하고 차림새도 깔끔했다. 한편으로 가나코는 이 남자에게서 굉장히 이상스러움을 느꼈다. 그게 무엇인지 깨닫기까지는 별로 걸리지 않았다. 이 남자는 긴팔 와이셔츠를 입고 심지어 왼손에는 장갑까지 끼고 있었다. 지금은 7월인데. 불러세워서 미안합니다. 남자가 말했다. 단지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스케는 신중한 얼굴이 됐다. 또 새로운 종류의 종교 집단인가 싶었던 거다. 무슨 일이시죠? 두 분은 지금 저 부동산 센터에 들리신 거죠? 그리고 아다치마치의 중고 2층 집을 권유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고 계신 겁니까? 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저 디스플레이용 브라운관은 밖에서도 보이니까요. 남자의 말투는 굉장히 열심이었다. 아니, 열심이라기보다 가나코는 머릿속을 검색해서 알맞는 말을 찾았다. 그래, 절박하다. 그 아다치마치의 집 때문에 어떻게든 두 분께 전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가나코와 유스케가 슬쩍 마주보며 티가 날 정도로 수상하다는 눈빛을 교환하자 허둥지둥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더니 명함과 조금 너덜너덜해진 한 장의 종이 조각을 꺼냈다. 실례했습니다. 저는 온다라고 합니다. 나카노 쪽에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함에는 분명히 남자가 말한 사실이 인쇄되어 있었다. 계속해서 종이 조각을 보자 접은 면이 닳아서 떨어지려 하는 그 종이는 등기부 등본이었다. 발행일은 작년 4월 날짜로 되어 있었다. 저는 작년 3월까지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내놓은 겁니다. 매입자는 금세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최근의 명의인인 혼조 신타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조 씨는 저와의 약속을 깨고 그 집을 다시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혼초라는 사람이 약속을 깼는지 어땠는지는 자체하고 등본에는 분명 그런 소유권 이전이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유스케와 가나코는 오늘 몇 번째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얼굴을 마주했다. 10분 뒤 부부는 온다라는 남자와 역 앞에 있는 찻집에 있었다. 유스케가 근무하는 병원은 여기서 근방이라 단골인 집이다. 생판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가게에 가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가나코는 응대는 완전히 남편에게 맡기고 계속해서 온다 씨를 관찰하고 있었다. 나쁜 인상은 아니다. 몸가짐도 좋은 느낌이고 부부가 어쨌거나 얘기나 들어보자고 했을 때 집요할 정도로 감사를 표하며 머리를 숙인 것도 상식적인 태도였다. 다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건 저 긴팔과 장갑이다. 지금도 그 왼손은 테이블 밑에 감춰져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다치마치의 그 집은 제 집이었습니다. 라고 온다는 말을 꺼냈다. 원래 제 아버지 때에서부터 그곳에 살았어요. 공습을 맞아서 한동안은 천막 같은 집이었습니다만 그걸 아버지가 손수 고치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제가 새로 지었습니다. 15년 정도 전이었어요. 그 뒤로는 계속 집사람과 둘이서 살았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저는 고등학교, 집사람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서 쓸쓸하지는 않았습니다. 혼다는 네모지게 접은 손수건으로 반절은 벗겨진 이마를 닦고는 살짝 땀을 흘리고 있는 컵을 집어들어 물을 마셨다. 그래서 둘 다 정년이 됐을 때 그 퇴직금으로 하숙집을 하자고 생각했죠. 그 근처는 대학교나 전문대도 많으니까요. 집사람도 대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증축했습니다. 어머, 가나코는 무심결에 말했다. 그 집은 원래 단층이었나요? 부동산에서는 그런 건 말해주지 않았는데? 말해줄 리가 없죠, 부인. 라고 온다는 말했다. 묘하게 경직된 말투였다. 그 치들이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 말할 리가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 집에서 사고가 있었던 건 제대로 말해줬어요. 라고 유스케가 말했다. 그는 눈초리가 온화한 사내였지만 그것을 더욱 온화하게 해서는 온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 계단에서 떨어져 돌아가신 분의 남편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라고 온다는 대답했다. 집사람이 죽은 뒤 저는 겨우 목숨만 건져서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 집에는 저는 물론이고 더 이상 누구도 살게 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조 씨에게 의뢰가 온 겁니다. 건물은 필요 없고 철거해서 다세대 주택을 짓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서 기뻐하며 판 겁니다. 저에게는 집을 허물고 다시 지을 재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약속을 깨고. 그때 종업원이 아이스커피를 가져와서 이야기가 끊겼다. 흥분하기 시작한 온다에게는 마침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가나코도 컵에 손을 뻗어 우유를 넣고 빨대를 껍데기에서 꺼내서는 달그락하고 시원한 소리를 내는 얼음 속에 넣었다. 그리고 그와 완전히 똑같은 동작을 온다가 오른손만으로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왼손은 테이블 밑에서 무릎에 얹은 상태로 가만히 있다. 온다는 커피를 홀짝이고는 또다시 손수건을 사용해 침착함을 되찾은 듯 했다. 그러나 그 차분한 말투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건 공포의 집입니다. 눈이 진지했다. 제 집사람은 사고사가 아니라 살해당한 겁니다. 그 집에 들러붙은 뭔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부부는 흠칫하며 컵에서 얼굴을 들었다. 유스케가 뭔가 말하려는 것보다 빨리 가나코 쪽이 재빠른 말투로 웃으며 그럴 리가요. 부동산에서는 사고사였다고 말했어요.
그렇겠죠. 그 지들은 믿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혼초 심화는 알아들으실 줄 알았지만 역시나 무리였습니다. 그런 짓을 했다가는 앞으로 몇 명이나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고 제가 그렇게나 일렀는데 그 집을 부수지 않고 내놓다니. 아, 큰일이네. 하고 가나코는 생각했다. 우리 엄청난 사람에게 말려들었네. 이 사람 어딘가 이상할지도 모르겠어. 유스케 쪽을 슬쩍 보니 그는 신흥 종교를 권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보다도 몇 배나 신중한 얼굴을 하고 있다. 가나코는 혼다의 눈을 슬쩍 들여다보았으나 그 눈은 똑바르고 맑았다. 하지만 가나코는 이제껏 광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정상이라는 증거인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광인이라는 건 흔히 맑은 눈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눈이 부드러워지고 입가에 옅은 웃음이 피어나자 가나코는 섬뜩해서 몸을 뒤로 뺐다. 하지만 온다가 말을 꺼내기 시작하자 그 목소리는 결코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가나코는 문득 이미 몇 년이나 인연이 끊긴 세계를 떠올렸다. 학교야. 이 목소리는 교단에서 들려오른 소리와 닮았어. 기분은 이해합니다, 부인. 온다가 말했다. 부인은 제 머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무리도 아니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물며 두 분처럼 젊은 분들은 미신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미신? 그래요, 미신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단층집에 2층을 덧짓는 중축 방식은 오카구라라고 해서 대단히 불길하게 여겨집니다. 유스케가 고개를 젓고 가나코를 보았다. 가나코도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몰랐습니다. 라고 유스케가 대답했다.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모양이네요. 온다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신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 문제를 우선으로 생각했으니까요. 통째로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했어도 안 될 건 없었습니다만 그랬다가는 중국 여행을 포기해야 했어요. 부인과 함께요? 가나코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집사람은 만주에서 자라서요. 꼭 한 번 더 가보고 싶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을 보러 온 건축가도 아래층은 아직 허물기에는 아깝다며 권했어요. 온다는 고개를 떨구었다. 결국 그게 집사람을 죽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숨, 침묵이 떨어졌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잠시 뒤 가나코가 말했다. 유스케의 얼굴에는 이런 하는 기색이 떠올랐지만 가나코는 신경 쓰지 않았다. 여기서 온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상하다고 깨달은 건 중축하고 일주일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라고 온다가 말했다. 3월 조엽에 말이죠. 아직 바람은 차지만 햇살은 확연히 밝아져서 포근했습니다. 그런데 집안만큼은 이상하게 싸늘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람이 잘 통하게 되겠거니 생각했다. 이제껏 없었던 계단과 베란다가 생겼고 방이 늘어난 만큼 창문도 늘어났으니까. 다만 정년 시기가 1개월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 무렵에는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는 건 아내인 마츠코뿐이었다. 때문에
마츠코는 밖에서 돌아오는 온다만큼 집안이 춥다고 느끼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오히려 마츠코가 푸념하는 건 집안의 악취였다. 이건 공사가 끝나고 곧 느낄 수 있게 됐지만 코를 찌를 듯 심해진 건 역시 일주일 정도 지난 뒤였다.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음식물이 썩는 듯한 냄새. 쥐라도 죽었으려나? 라고 마츠코는 말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독회사를 불렀기 때문이다. 마츠코는 꼼꼼한 성격이라 매일 조금씩 우선은 1층부터 창고나 벽장이 가구의 뒷면 등을 조사하고 있었다. 다만 그 차림새가 정말 우스꽝스러웠다. 낡은 운동복에 옛날 운동권 같은 마스크를 하고 온다가 정원을 손질할 때 끼던 너덜너덜한 목장갑을 끼고 있다. 틈새에 손을 넣었을 때 마침 썩은 쥐의 사체에 닿을 수도 있으니까요. 라고 마츠코는 진지한 얼굴이었다. 온다가 처음으로 그것을 본 건 마츠코가 1층의 대조사를 끝낸 날 밤이었다. 공사가 끝나고 마침 하을했제. 악취는 매일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지만 싸늘함은 여전했다. 이미 벚꽃이 피는 계절이건만. 때때로 온다와 마츠코의 노안 때문이 아니라면 집안에서 내뿜는 입김이 하얗게 보였다. 시각은 밤 9시 시경이었다. 라고 온다는 말했다. 온다는 먼저 목욕을 마치고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 뚜껑을 따고는 계단 제일 아래칸에 앉아 있었다. 걸터 앉기에는 마침 딱 적당한 높이였고 새 계단은 나무향이 나서 그것도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맥주를 반절쯤 마셨을 쯤 계단 위에서 바람이 불어오른 느낌이 들었다. 마츠코가 창문을 열어뒀나? 계단을 모두 올라가면 바로 짧은 복도가 되어 있고 오른편에 작은 창, 왼편에는 하숙생을 기다리는 3개의 문, 복도 끝에는 옷장처럼 생긴 창고가 있다. 이건 마츠코의 생각이었다. 학생들에게 하숙을 치려면 스키나 서핑보드를 둘 장소도 있어야죠. 불어오른 바람은 차가웠다. 기분 나쁘게 차갑다. 심지어 역하다. 틀림없이 마츠코가 열을 내면서 원인을 찾아 없애려고 하는 그 냄새다. 이미 새 학기부터 들어올 학생들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마츠코는 몹시 초조해하고 있었다. 온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계단을 올려봤다. 전등을 꺼두어서 주위는 어두웠다. 부엌등의 파일럿 램프와 창에 비치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푸르스름하다. 그 어둠 속에서 제일 계단 윗단에 걸터 앉아있는 하얀 다리가 보였다. 정강이가 가늘다. 아이의 무릎이다. 게다가 맨발이었다. 상반신은 어둠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온다는 한순간 마츠코인가 하고 생각했다. 마츠코는 아이가 없는 탓인지 초등학생을 오래 가르쳐서인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소녀 같은 구석이 있었다. 벽장 그늘에서 깜짝 놀래키면서 즐거워하는 구석이 있다. 그때 욕실 쪽에서 물을 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지, 마츠코는 목욕 중이야. 그러면 저건 도대체 누구지? 공포라는 건 속어법이다. 갑작스럽게 무서워지는 게 아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지울 수 없는 것이 남았을 때 비로소 무서워지는 법이다. 그리고 온다 부부의 경우 합리적으로 소거할 수 있는 요소는 무척 적었다. 온다는 훌쩍 일어서서 불을 켰다. 캔맥주의 거품이 넘쳐서 엄지손가락에 흘렀다. 일어서서
스위치에 손가락이 닿기까지의 그 눈 깜짝할 새 계단 위의 그 어둠 속으로 무엇인가가 슬그머니 물감이 번지듯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 느낌은 너무나 강렬해서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릴 정도였다. 불이 깜빡거렸다. 이상한 악취는 갑자기 강해져서 뭔가가 움직여서 공기를 흐트러뜨리는 기척이 났다. 계단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 박자를 두고 쾅 하고 미닫이문을 닫는 소리가 났다. 그것이 2층 구석에 있는 창고문을 닫는 소리라는 건 나중에 깨달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바로 손을 써야 했습니다. 라고 온다가 말했다. 아이스 커피는 얼음이 녹아 묽어져 맛없는 색이 되어 있었다. 손을 쓰다니요? 유스케가 물었다. 온다는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그 집을 불태워버려야만 했어요. 두 번째로 그것을 본 건 한낮이었다. 계단 사건이 있고부터 사흘째의 일로 온다는 이른 봄에 유행하는 감기에 걸려 수업이 끝나자 곧바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계단에서 묘한 것을 본 것, 혹은 보았다고 생각한 건 마츠코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실제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최근 온다의 노안이 빠르게 진행되어 안경을 새로 맞추자는 이야기를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같은 나이대이면 보통은 남자 쪽이 더 젊어 보이건만 마츠코는 언제나 온다를 늙은이 취급했다. 모퉁이를 돌아 집이 정면으로 보이는 골목에 들어서자 온다는 바로 깨달았다. 이 방향에서 보이는 창문은 3개, 1층 화장실과 세면대의 창문과 2층의 그 계단 위에 있는 창문, 그 계단 위에 있는 창문 유리에 뭔가가 달라붙어 이쪽을 보고 있었다. 슬쩍 보니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걸 기다리는 초등학생 같다. 하지만 좀 더 관찰해보니 그 무엇은 신장은 초등학생 같지만 머리가 이상하게 크고 그러면서도 얼굴이 뚜렷하지 않은 걸 깨닫게 된다. 유리창에 착 달라붙은 손바닥은 햇살을 받은 적도 없는 듯이 창백하고 인간의 그것이라기보다 파충류의 것. 외벽이나 처마 밑에 달라붙어 있는 도마뱀의 그것이었다.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온다는 그 손가락이 적어도 6개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온다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집까지는 앞으로 10m 정도였다. 우선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군가 이 심한 농담을 어떻게 좀 해달라는 듯이. 저건 내 집이다. 내 집에 어째서 저런 것이 있는 거지? 따사로운 오후, 조용한 주택가로 이어지는 이 근방에는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다. 신문 수구먼에 자전거가 한 대, 길 모퉁이에 담벼락에 쓰러질 듯 세워져 있다. 남은 건 멀리서 들려오른 말린 이불을 털은 소리. 팡, 팡, 팡. 온다는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채로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싶은 충동과 싸우면서 팡, 팡, 팡. 우두커니 서 있는 온다의 머릿속에 공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에는 마츠코가 혼자 있다. 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과 함께. 아니, 정말로 그럴까? 마츠코는 무사할까? 지금쯤이면 벌써. 마츠코. 목소리도 없이 외치면서 온다는 달려갔다. 운동회 직원 달리기에서도 그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달렸다. 비틀거리다
도중에 구두가 벗겨지면서 말 그대로 구르다시피 해서 현관에 도착한 순간 미닫이 문을 열고 나온 마츠코와 부딪혔다. 마츠코는 기겁을 했다. 한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지갑을 쥔 채 마츠코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려 들은 온다에게 심하게 흔들리고 그 다음 계단 쪽으로 튀어가는 남편을 망연하게 쳐다보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쫓아가니 아무도 있을 리가 없는 텅 빈 계단과 2층을 올려다보고 있는 그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보, 또 혈압 때문에 그래요? 마츠코는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의 반응에 최악의 패턴이었다. 우선 웃었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 화를 냈고 기분 나쁜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싫다 정말. 마지막으로는 온다의 몸을 걱정했다. 계속해서 정년퇴직 증후군이라는 누가 붙였는지도 모를 병명을 거론했다. 온다가 믿을 수 없었던 건 마츠코가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몇 번인가 볼 일이 있어 2층에 올라가도 마츠코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건 단지 그 코가 휠 듯한 악취뿐이었다. 이럴 수가 하고 생각한 온다는 어떤 사실을 떠올렸다. 5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여름방학에 이동교실에서 가루이자와에 갔다. 숙소는 역에서 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위에는 숲뿐이었다. 그래도 200m 정도 내려간 곳에는 작고 오래된 신사가 있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낸 것도 아닌데 담력 시험을 하게 되었다. 별이 예쁜 보름밤이었다. 온다는 숙소의 현관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학생들이 즐겁게 떠들썩거리는 걸 듣고 있었다. 우선 제비를 뽑아 짝꿍을 청한다. 낙담과 환성. 아이들에게 담력 시험은 즐거운 일이다. 오래전 묘지 입구에 자기 이름을 적고 오기로 정해서 밤길을 걷던 때의 자신을 떠올리면서 온다는 요즘 아이들은 따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명만 절대로 참가하지 않겠다는 여학생이 있었다. 누가 권해도 완고했다. 체구가 작지만 잽싸고 평소에도 활발한 걸로 유명한 여자아이여서 주위에서는 주저하고 있었다. 마침내는 화를 내며 전원 참가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줘요. 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래도 그 여학생은 꼼짝하지 않았다. 지금 중축해서 깨끗해진 내 집에서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마츠코를 앞에 두고 온다의 귀에는 당시 여학생의 말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난 안 가. 못 가. 거긴 절대로 못 가. 아무도 안 보이겠지만 나한테는 보여. 난 알 수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의 행복. 온다는 그 뒤로 마츠코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만두었다. 단지 벽장이나 창고를 뒤지른 건 그만두라는 말만 좀 끈질길 정도로 반복했다. 그날 밤 온다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부자리 위에서 뒤척이면서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건 어디에서 온 거지? 증축할 때까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 그렇다면 역시 증축 때문인가? 불길하다고들 하는 오카부라에 세웠기 때문일까? 온다의 머릿속에서 항상 합리적인 답을 내어주려고 하는 교사로서의 부분이 반론했다. 현대 건축은 세우는 게 아니야. 제조 또는 창조되는 거야. 이 집의 2층도 나무도 철도 아닌 초경량 머시기로 되어 있어. 못 대신 접착제를 사용했고 외벽을 칠한 것도 수성 도료를 썼어. 온다가
별로 안심이 안 되는군. 이라고 하자 작업복의 가슴 주머니에 이름이 적힌 볼펜을 꽂은 젊은 건축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괜찮아요. 기술은 점점 진보합니다. 요즘은요, 유주선의 선체도 수성 도료로 칠하는 시대입니다. 온다는 입을 위로 일어섰다. 머리가 무거워서 몸이 찌부퉁했다. 맥주라도 한 캔 따자. 그러면 조금 나을지도 몰라. 머리맡에 스탠드를 켜고 장지문의 문틀에 손가락을 걸어서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굳어버렸다. 장지문의 건너편은 복도다. 그 끝이 계단. 방향이 틀어지는 밑에서 네 번째까지는 그 위치에서도 볼 수 있다. 네 번째에는 하얀 무릎이 들여다 보였다. 내려왔다. 라고 온다는 생각했다. 정말로 그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하자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금이 저리고야 말았다. 그때 밖을 지나가는 자동차가 없었다면, 헤드라이트가 현관의 미닫이 문을 뚫고 한 줄기 빛을 비추지 않았다면 그대로 그곳에서 아침까지 그곳을 노려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 줄기의 빛이 온다를 움직이게 했다. 생각하기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목으로 휘휘 소리를 내면서 박쥐처럼 손을 펼쳐 계단의 전등 스위치에 달려들었다. 불이 들어왔을 때 나뭇결로 된 계단 위로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질풍처럼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 악취가 다시 확 끼치면서 문이 쾅 닫혔다. 온다는 헐떡이면서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이불 속에서 마츠코가 꼼지락대면서 잠꼬대로 뭔가 중얼거리고는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것이 온다에게 용기를 줬다. 그는 한 발 한 발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을 다 오르자 우선 복도의 전기를 켰다. 그리고는 세 개의 문을 하나씩 열고는 불을 켜고 문을 열어두었다. 덧문을 닫아두었지만 밝은 빛이 2층 가득 넘쳤다. 온다는 기운을 차렸다. 빛은 어떤 종류이건 내 편으로 느껴졌다. 온다는 발소리를 내면서 복도를 지나 창고의 문으로 다가갔다. 평범한 합판으로 된 벽면에 사다리 모양으로 돌기가 나 있었다. 마츠코가 청소하는 손길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곳에도 먼지 하나 없다. 온다가 그 디귿자 모양의 손잡이에 손을 뻗었을 때 그것은 갑자기 삐걱거리더니 온다의 손이 닿기도 전에 저절로 확 열렸다. 넓지는 않다. 하지만 그 안쪽이 얼마나 어두운지 알기에는 충분할 정도다. 온다는 흠칫하며 손을 움츠렸다. 안에서 차갑고 구역질이 나게 앓은 악취를 가득 담은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가깝게 느끼자 그건 바람이 아니었다. 바람이라기보다 오히려 숨결 같다. 온다는 손으로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다. 무릎이 덜덜 떨고 있었다. 자신이 늙은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도망치려고 해도 뜀박질이 느리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낮에 보았던 것을 떠올렸다. 엘리베이터에서 급 강화한 것처럼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빛은 색을 잃어 이 문을 열어도 전등의 불빛은 결코 이 안쪽을 비추지 못하고 거꾸로 문을 열자 안쪽에 갇혀있던 어둠이 일제히 2층 가득 넘쳐나올 뿐이라고 확신했다. 바로 그 순간 창고의 어둠 속에서 그것이 웃었다. 낮게 숨죽인 그러나 득이양양한 웃음소리. 학생들에게는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라고 쓰는 거라 가르치는 듯한
야비한 목소리. 사냥감을 덮치기 위해 숨어서 짖는 웃음소리. 온다는 뒤로 돌아 도망쳤다. 돌아선 순간 창고문이 활짝 열리는 걸 등으로 느꼈다. 모공이란 모공은 전부 소름이 돋아 마치 온몸에서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복도를 곧바로 지나 계단을 뛰어내리듯 해서 내려왔다. 아니, 정말로 뛰어내렸는지도 모른다. 무언가가 뒤에서 급속도로 쫓아오고 있었다. 목덜미에 차가운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이. 격렬한 소리를 내면서 장지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썼다. 놀라서 눈을 뜬 마츠코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계속 자. 라고 말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갈라지고 이빨이 덜덜 부딪히고 있어서 스스로도 그게 제대로 말로 나오지 않은 걸 알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일어나니 2층의 전기가 꺼져 있었다. 스위치가 제대로 꺼져 있었던 것이다. 물론 저는 끄지 않았고 마츠코도 끄지 않았습니다. 그게 끈 겁니다. 온다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에어컨이 켜져 있음에도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했다. 급히 눈 주위에 주름이 서고 입꼬리가 처졌다. 가나코는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씩 나이를 먹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다음날 저는 집사람에게 집요할 정도로 외출하도록 약속을 받고 학교에 갔습니다. 온다는 계속했다. 저녁도 밖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약속은 해줬습니다. 저는 학교를 쉴 수 없었어요. 그날은 학생들이 제 송별회를 열어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온다의 얼굴에 쓴웃음이 떠올랐다. 송별회는 성대했죠. 그 뒤로 저는 약속 장소로 곧장 갔습니다. 그곳에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서둘렀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집사람은 죽어 있었습니다. 발견한 건 석간을 배달하러 온 소년이었다. 현관이 열린 채로 복도 끝에 쓰러져 있는 마츠코가 보였던 것이다. 경찰이 검시를 하러 와서 사망 시각은 오전 10시경인 것 같다고 알려줬다. 사고네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온다는 이게 사고 따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마츠코가 언제 살해당했는지도 알고 있었다. 마츠코는 제대로 전통 옷을 입고 현관에는 가장 좋은 신발을 꺼내놓았다. 외출할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설 무렵이었다. 그걸 어떻게 해서 그것을 계단까지 돌아오게 했을까? 마츠코를 떨어뜨린 뒤 계단 위에 앉아서 누가 처음으로 발견하는지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마츠코가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친구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걸어온 전화벨 소리를 듣고 비웃고 있었을까? 불온한 소년이 시체를 발견한 뒤 온다와 연락이 되지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웃 사람들과 약속 장소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초조하게 지나가는 시간을 견디던 온다의 모습을 즐거워하고 있었을까? 온다의 가슴에 분노가 타올랐다. 초상치를 준비와 추도사를 읊기 위해 집안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그것도 온다에게 기운을 북돋워 주었다. 그는 다시 한번 2층으로 올라갔다. 하숙방이 될 예정이었던 2층은 일시적인 창고가 되어 있었다. 치워진 가구와 옷가지가 한데 놓여 있다. 온다는 양쪽으로 팔을 늘어뜨리고
주먹을 쥔 채 창고의 문으로 다가갔다. 계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발소리나 목소리가 발 뒤로 전해져 온다. 문은 이번에는 저절로 열리지 않았다. 온다는 손잡이를 왼손으로 붙잡고 앞으로 당겼다. 끼익 하는 소리가 났다. 텅 빈 내부가 드러났다. 아무것도 넣지 않은 창고에 사람을 비웃은 듯한 공간. 이곳에는 나무향이 나지 않았다. 희미하게 접착제 냄새가 그것도 희미하게 났다. 게다가 문제의 그 냄새가 나지 않는다. 온다는 좀 더 넓게 문을 열었다. 끼익. 그 순간 안쪽에서 뭔가가 쏜살같이 튀어나와 온다의 왼손목을 붙잡았다. 비명을 지르며 뿌리치려 하자 그것은 들러붙듯 감겨들었다. 6개의 손가락, 창백한 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악취가 이제껏 없었던 강도로 비강을 덮쳐서 온다는 자신이 창고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무서울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발을 붙잡혀 기둥에 걸린 오른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창고 뒤편의 벽이 갑자기 덮쳐왔다. 그것은 벽이라기보다는 그것 자체가 무한히 이어지는 암흑의 복도로 이어지는 입구처럼 보였다. 시야가 가려졌다. 비웃음 소리가 커졌다. 우당탕 계단을 올라오른 발소리가 들린 것은 그때였다. 비명소리가 들린 것이다. 달려온 사람들이 발견한 건 꼭 닫혀있는 창고문과 그 앞에 웅크리듯 쓰러져 있는 온다의 모습이었다. 그때부터 장례가 끝날 때까지 저는 계단에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온다는 말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 제 물건과 집사람의 유골만 챙겨서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학교를 통해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그 집을 비워둘 생각이면 팔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왔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집은 인간이 살 집이 아닙니다. 유스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곤란해하는 정도를 넘어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걸 본 온다는 가나코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다. 믿어주세요, 부인. 헌주 씨에게 그 집을 판 건 집을 허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은 약속을 깨고 그대로 내놓았어요. 저는 그걸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죽는 건 마츠코만으로 충분해요. 그 집을 보러 가기로 벌써 약속했습니까? 네, 했어요. 가나코는 난처해졌다. 온다는 점점 목소리가 커져서 주위의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을 보며 웃거나 눈썹을 찡그리고 있다. 가나코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러면서도 몸은 추워졌다. 이번 희조일에 그만두세요! 온다는 매달리듯 몸을 내밀었다. 제발 그만두세요. 가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저는 조사했습니다. 2층을 더 짓는 게 왜 불길한지. 단순히 집터가 안 좋아서라거나 집안의 주인이 부정을 탄다거나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에 새로운 건물을 겹치면 그곳에 마가 낀다. 즉, 마물이 지나다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나코는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손목을 유스케가 꽉 붙들었다. 가나코, 돌아가자.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긋지긋하군. 기다려주세요. 온다는 구름판처럼 튕겨 일어섰다. 지금까지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모두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으면 달랐어요. 온다는 오른손으로 왼팔을 셔츠째 들어 올리더니 장갑을 벗고 굉장히 빠른 말투로 그것에게 붙잡힌 흔적입니다. 제 왼손입니다. 이제는 쓸 수 없어요. 의사도 못 고칩니다. 온다는 팔을 부부의 눈앞에 들이밀어 바깥쪽으로 비틀어 보였다. 팔뚝 아래가 기분 나쁘게 하얗게 부풀어 올라 그곳에 점점이 뇌출혈 같은 검푸른 멍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건 6개였다. 가나코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러나 주위에 들린 건 다른 소리였다. 그녀가 입을 벌림과 동시에 입구 쪽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른 것이다. 아, 또 저런다, 저 영감탱이! 번개 같은 노성에 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소리에 장본인이 튀어와서 온다의 목덜미를 잡아챘다. 그 줄무늬 넥타이를 한 영업맨이었다. 그 뒤에는 그 영업맨만큼 화가 나 있지는 않지만 얼굴을 일그러뜨린 젊은 영업맨이 있었다. 카운터에 있던 사람이네 하고 가나코는 생각했다. 아직도 안 질렸어? 이 영감탱이야! 몇 번이나 방해해야 직성이 풀리는 건데! 줄무늬 넥타이는 소리를 질렀다. 온다는 휘청거리면서 상대와는 대조적으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난 절대 잘못된 걸 하지 않았어. 전부 사실이야. 라고 대답한 순간 온다의 왜소한 몸이 날아갔다. 그것만으로는 분이 가라앉지 않는지 영업맨이 주먹질을 하러 달려들었다. 가게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점장으로 보이는 사람과 젊은 웨이터가 달려왔다. 영업맨을 뒤에서 붙잡으려 한 유스케와 젊은 쪽 남자가 튕겨져 나왔다. 영업맨은 마치 투우처럼 온다에게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있었다. 테이블이 쓰러지고 컵이 깨져 파편이 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렌이 울리면서 경관 둘이 가게로 달려들어와 영업맨을 붙잡았고 붙잡혀서도 온다에게 계속해서 욕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영업맨과 온다가 붙들려 가자 열광적인 앙코르가 끝난 뒤의 관객처럼 가게 안의 사람들도 각자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가나코와 유스케는 망연해 있었다. 남겨진 젊은 영업맨이 문득 말했다. 저희는 여기 커피를 마시러 온 겁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일요일. 공교롭게도 비가 왔지만 가나코와 유스케는 약속대로 아다치마치에 있는 집을 보러 갔다. 일전에 소동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가나코는 도저히 갈 마음이 생기지 않아 한 번은 거절하려고 생각했다. 당신 좋을 대로 해도 돼 라고 유스케는 말했다. 이런 건 한 번 싫어지면 이성적으로 어떻게 될 게 아니니까 기분은 이해해. 단지 그는 씁쓸한 얼굴이 됐다. 단지 난 그 온다씨 같은 할아버지를 병원에서 많이 봤어.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의사가 아니라도 꽤 이상한 사람들과 맞닥뜨리는 법이거든. 신앙심이 지나쳐서 이상해지거나 자기가 불사신이라고 생각하거나 이 병은 저주 때문이라 의사는 못 고친다고 우기거나 말이지. 내과에 있는 소토야마 선생님은 그런 환자를 치료한 덕에 한동안 골치 아팠다고. 이번에는 선생님에게 저주가 간다는 둥, 그러니 꼭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는 둥 집요한 모양이야. 난 그런 걸 봐서 그런지 세상에는 분명히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게 훨씬 이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게 됐어. 여기서 말을 끊고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가나코의 머리에 스며들기를 기다렸다가 덧붙였다. 그 팔도 증거라고 할 수는 없어.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는 원인은 얼마든지 있어. 아마 괴사나 그 비슷한 거겠지만. 가나코는 고민에 빠졌다. 유스케는 그 표정을 보고 말을 덧붙였다. 게다가 그 집은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의 보물이라고? 당신이 원하던 그대로잖아. 그리고 화요일이 되자 그 영업맨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꽤나 침착해져서는 좀 더 빨리 걸고 싶었지만 경찰서에서 하루를 묵었다며 변명을 했다. 저희는 그 영감님을 영업방해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실제로 그 영감님 때문에 입은 피해가 막심합니다. 회사도 그렇지만 저도 말이죠. 신용은 떨어지지 감봉도 당하지 심할서까지 섰어요. 그 영감님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3번이나 그 집을 못 팔았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4번째는 되지 말아주세요. 딱한 목소리를 듣고 가나코는 조금 안쓰러워졌다. 하지만요, 그쪽도 잘못했어요. 그 집 2층을 더 지은 거라고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 미신 말입니까? 영업맨은 한심하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거 부인도 믿으세요? 하지만요, 그러면 유닛주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전부 만들어진 걸 덧짓는 겁니다. 불길하다면 이만한 게 없죠. 가나코는 무심결에 웃어버렸다. 영업맨은 이에 기운을 얻었는지 다시 달변으로 돌아갔다. 4, 5년 전에 신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만 아세요? 도쿄 안에 있는 어떤 동네에서 어떤 집이 산림보인날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이웃 주민들이 몰려와서 부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길하다고 말이죠. 산림보인날에 집을 지으면 이웃집 3채까지 흉사가 끼친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가나코는 몰랐다. 아니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완전 난장판이 됐어요. 순찰차도 달려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허물지 않고 넘어가서 멋지게 완성했습니다. 그 공사를 한 게 저희 거래처인 회사인데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종종 살펴보러 갑니다만 가족 전원 말짱한 모양입니다. 그 집 할머니도 올해는 88살입니다. 얼마 전에는 복권까지 맞았다나 봐요. 100만엔짜린가? 가나코가 허무하자 상대는 웃었다. 그거 보세요. 그런 겁니다. 신경 쓰면 쓸수록 손해라고요. 아다치마치에 있는 그 집 매매가가 싼 건 딱히 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발설하지 말도록 되어 있지만 그 집 주인인 혼초 씨는 말이죠. 양손가락을 셀 수 없을 만큼 다세대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한 부자인데요. 사실은 탈세가 걸려서 말이죠. 엄청난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그 집을 내놓은 겁니다. 현금이 필요하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된 이상 혼초 씨하고도 얘기를 해서 좀 더 싸게 해드릴게요. 위자료 빼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러 와주세요. 토요일이 되자 가나코는 완전히 집을 보러 갈 마음이었다. 유스케의 이야기와 영업맨의 전화, 그리고 그 뒤로 며칠간 계속된 괴물이니 요괴니 죽은 사람 따위의 말이 나오지 않는 건전한 생활은 그녀의 생각을 바꾸게 하기에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 온다라는 그 불쌍한 사람은 노이로제로 바뀐 것이다. 당일 동행한 건 그 줄무늬 넥타이를 한 영업맨이었다. 그는 도중에 공소를 한 것, 이 계약이 성립되면 자신의 신용이 회복될 거라는 것, 온다라는 영감님은 그로부터 돌연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됐다는 등을 이야기했다. 도착해보니 아다치마치의 집은 애누리 없이 보물이었다. 아이보리색의 외벽은 아직 그닥 더러워지지는 않았고
파란 성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도 멋졌다. 온다 부부는 학생들의 취향을 생각했네 하고 가나코는 생각했다. 밖에서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도 1층은 역시 오래되어 낡았고 기둥에도 흠집이 눈에 띄었지만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타일이나 벽지는 수선을 좀 할 것이고 만듦새는 튼튼하니까 문제가 없었다. 가나코는 들떠서 개조할 생각을 했다. 드디어 2층에 올라갈 때가 돼도 그 기분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단지 계단 곳곳에 듬성듬성한 나뭇결이 마치 눈처럼 보였으나 급히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비가 내리고 있기는 했지만 하늘은 밝았다. 계단도 밝았다. 계단을 오르자 정면이 그 창고였다. 늘어선 3개의 문 중 가장 가까운 곳에 영업맨이 먼저 서서 들어갔다. 유스케도 뒤를 따랐으나 계단 위에 서서 창고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가나코를 보고는 돌아왔다. 두 사람은 복도 끝에 나란히 섰다. 역시 조금 음침해. 가나코는 말썽 부린 걸 실토하는 어린애 같은 말투로 말했다. 유스케는 잠시 그 말을 생각하는 듯 잠자코 있었으나 이윽고 슥 앞으로 나서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복도는 성인 남자의 다리면 고작 4-5걸음 정도의 거리다. 그는 손잡이를 잡았다. 그 순간 가나코의 심장이 멈췄다. 피할 수 없는 타격을 입기 직전처럼 어깨가 움츠러들고 눈이 질끈 감겼다. 유스케는 창고의 미닫이 문을 활짝 열고 싱글싱글 웃으며 그곳에 서 있었다. 자, 보라고. 그가 말했다. 안심했지? 가나코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창고 속은 깨끗하게 도료가 칠해져 있었다. 안쪽에 솜처럼 뭉쳐진 먼지 덩어리가 쌓여있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곰팡내가 좀 나네? 무리도 아니지. 계속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경첩도 녹슬었어. 쇳소리도 심하고 기름이라도 칠해야겠어. 유스케는 말하고 문을 움직였다. 끼익끼익하고 높은 쇳소리가 났다. 마지막으로 그는 덜컥하는 소리를 내면서 문을 꼭 닫았다. 가나코는 미소를 지었다. 마음이 놓였다. 두 사람은 복도를 되돌아봤고 유스케는 영업맨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가나코는 다시 한번 복도 끝에 서서 위에서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바로 옆은 작은 맨션이었다. 지금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곳과 꽤 닮은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 우리는 이 집에서 살 거니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반복하자 더욱 확신이 들은 걸 느꼈다. 그래, 우리는 이 집을 살 거야. 아까 조금 음침하다고 느낀 건 조금 망설인 것뿐. 가나코는 발이 바닥에 착착 붙는 느낌이었다. 스타킹을 신은 발에 복도의 바닥이 차가운 걸 새삼스럽게 느꼈을 정도였다. 영업맨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칸막이를 걷어내고 방 하나로 만드는 편이 쓰기 편할 겁니다. 가나코는 또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넓은 집인걸? 얼마 지나면 아이방도 필요해질 거고 그러면 그 방 벽에는 예쁜 벽지를 발라줘야지. 가나코는 문득 몸을 떨었다. 갑자기 등이 싸늘해진 것이다. 팔을 내려다보니 소름이 돋아 있었다. 어디 창문이 열려있나? 아니, 아무래도 열려있지 않다.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애초에 요즘 바람은 굉장히 습하고 더워서 미적지근한 바람이라. 그러면 이 차가운 바람은 어디서 오른 거지? 가나코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우두커니 선 복도의 반대쪽 끝에서 스멀스멀 소리도 없이
창고 문이 열리고 있었다. 가나코는 눈을 크게 떴다. 확실하게 닫았을 텐데? 5cm, 10cm. 창고에서 불어오른 바람에는 틀림없이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섞여 있었다. 썩은 단백질에 찬장 속 남은 밥의 냄새, 그리고 절반 정도 열린 문 그늘에서 무엇인가 번쩍였다. 참백한 뭔가가. 컴컴한 수중에서 번쩍이는 물뱀의 배. 가나코는 목을 쥐어짜 비명을 지르며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뒤로 펄쩍 뛰어 물러섰다. 그 바람에 균형을 잃고 난간을 잡으려다 놓쳐서는 발이 미끄러져 계단 쪽으로 쓰러졌다. 만약 그때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던 인물이 없었다면 그녀 역시 불운한 온다 마츠코와 똑같은 운명을 맞았을지도 몰랐다. 가나코는 그 인물과 부딪히고 다시 한번 금속성 비명을 질렀다. 그건 온다였다. 그날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똑같이 이마에 땀이 맺힌 채 영업맨에게 맞은 상처가 아직도 조금 퍼렇다. 그런 반면 그 눈은 쾌행하고 살기가 넘치고 있었다. 믿지 않으셨군요. 그는 억양없는 소리로 말했다. 도망치시오! 빨리! 두 사람도 복도로 뛰어나왔다. 유스케가 온다를 확인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다. 동시에 영업맨이 소리를 질렀다. 창고의 문이 활짝 열렸다. 돌풍 같은 기세로 악취가 얼굴을 때렸다. 물러서지 않은 건 온다뿐이었다. 그는 셋을 지나쳐서 창고로 돌진했다. 그때 코를 찌르는 새로운 냄새와 온다가 오른손에 늘어뜨린 빨간 플라스틱 통이 순식간에 연결됐다. 가솔린이다! 유스케가 소리를 질렀다. 불꽃이 번쩍였다. 가나코는 보았다. 창고에서 무엇인가가 튀어나오는 것을. 온다가 그것을 향해 울부짖듯이 달려드는 것을. 폭발하는 듯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불은 타오른다기보다 튀듯이 퍼졌다. 순식간에 계단을 내려와 온다가 이미 가솔린을 잔뜩 뿌려둔 1층에 불이 번져 민첩한 동물처럼 기둥을 타고 올라 천정으로 번져서는 소리를 내면서 타올랐다. 열기가 확 피어올랐다. 그로부터 이후의 일은 가나코는 조각조각 밖에는 기억하고 있지 않다. 영업맨이 창을 열고 뭔가 소리를 질렀고 눈 아래로 뭔가 하얀 것이 펼쳐졌으며 유스케에게 안긴 채로 뛰어내리고서야 그게 불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웃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다. 둘은 밀리거니 끌리거니 하면서 그 집에서 벗어났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세 명이 나란히 길 한쪽에 서서 격렬하게 타오르는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격렬한 사이렌 소리가 계속되었고 은빛의 물이 직선이 되어 날았다. 물은 옆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벽에 부딪혀 튀고 유리에 화염이 춤췄다. 내 화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성 소방대원의 목소리가 확성기로 화재의 발생을 알리고 있었다. 세 명은 험한 몰골로 창백했다. 영업맨의 셔츠는 찢어지고 팔에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가나코는 유스케가 창백해지는 걸 처음으로 보았다. 결혼 전에 한번 고속도로에서 충돌 사고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그때도 이렇게까지 창백한 얼굴은 아니었는데 가나코의 발이 시렸다. 아래를 보니 물이 흐르는 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두 남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혼다 씨는? 이라고 물었다. 그리고 둘의 시선을 쫓았다. 그리고 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는 그건 화염과 물과 비와 연기의 장난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한순간의 일이었다.
화염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2층의 그 창문에서 뭔가가 지붕 위로 튀어나왔다. 그것은 네발 짐승 같기도 하고 원숭이 같기도 했다. 튀어나온 손발은 창백했고 그 외에는 새까만 머리카락 같은 것으로 덮여 있었다. 그것에게는 얼굴이 없었다. 화염 속에서 몇 번 몸을 뒤틀며 기도를 올리는 회교도 같은 모습을 한순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한 줄기 피어오르는 짙은 연기. 한순간 그곳에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곧바로 피어오르는 기류에 휩싸여서는 작은 씨앗들을 흩뿌린 것처럼 공중으로 산산이 흩어지고 순간적으로 무시무시하고 긴 손 모양이 된 다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 뒤로는 그저 온다가 발한 홍련의 불꽃이 흐린 하늘을 그 일기세로 이겨따른 듯 요란하게 타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다 타버린 자리에서는 숫덩이가 된 온다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다행히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과 소방서의 활약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다음날 조간에는 창난 증세의 남자 매각한 전 집에서 방화 다 죽음이라는 제목과 부인을 잃고부터 노이로제 증세였다는 동료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딱히 후속 보도가 나올 것도 없었다. 줄무늬 넥타이의 영업맨은 이름을 마키야마라고 했는데 한 달 정도 뒤에 명함에 적힌 직함만이 바뀌었다. 부동산업에서 발을 씻은 것이다. 가나코와 유스케가 멀고 비싼 주택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을 무렵에 그는 어느 금융회사의 카운터에 앉아서 손님에게 금리를 설명하고 있었다. 가나코와 유스케의 새 집은 도심지에서 편도 1시간 반 정도에 있는 신흥주택단지 히마와리 다이에 있었다. 교통은 불편하지만 녹음이 풍부하고 공기가 맑은 곳으로 동구하고 있는 가나코의 양친도 만족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양친에게 신경이 쓰이는 게 있었다. 그건 벽에 달력을 걸려고 못을 하나 박으려고 했는데 가나코가 이상할 정도로 겁을 내는 것으로 도대체 언제부터 저렇게 미신에 혹하게 됐는지 딸에게 들리지 않는 곳에서는 언제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